저희가 아무래도 좀 친절할 수가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또 썩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죄송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저희가 좀 열심히 이제 환자들 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분이 잠시 결혼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전까지는 그래도 7명이 전문의가 있어서 아마 경남 지방에서는 대학병원보다도 더 많은 전문의가 일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심폐소생술입니다. 혹시 심폐소생술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요새는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들 잘하세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급성심정지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급성심정지 발생 건수가 몇 번이나 되냐 하면 보통 인구 10만 명당 45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이거를 이제 숫자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29,000명 정도가 심정지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거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환자 숫자의 5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통사고보다는 심정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발생 장소는 80%가 일반 가정하고 공공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집이나 혹은 바깥에 외출해 있다가 접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쉽게도 심정지 환자 생존율은 우리나라에서 약 4.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명이 심정지가 발생하면 그 중에 사실 수 있는 분들은 4분. 굉장히 낮습니다. 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가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이게 또 예절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정지 급한 상황에서도 예절을 차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우리나라에서는 10분 발생하면 그 중에 1명 정도가 심폐소생술을 현장에서부터 받고, 이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구급 상황실의 지도의사를 같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제 119에 신고하신 신고 통화 내용을 제가 다 들어요. 심정지 발생과 관련된 모든 통화 내용을 제가 다 듣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화해갖고 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당황하시고 화만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뭘 물어보냐, 빨리 119차나 보내줘라. 근데 사실 그 정도로 다급하고 지금 내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그 전화로 그렇게 다급한 것보다는 내가 이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알고 심폐소생술 옆에서 하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두려움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뭐 내 가족까지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 심폐소생술 했다가 잘못되면 내가 옹팡 뒤집어 쓰는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이거 법적인 문제나 내가 무슨 손해배상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야 하는데, 다행히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첨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현장에서 했을 때는 설사 뭐 갈비뼈 한두 개 부러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랑 같이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심정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심장에 멎어 있으니까 몸 안에 피가 안 가요. 피가 안 가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 뭐예요? 1번 심장이죠. 일단 심장이 펴야지 몸의 각 장기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심장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뇌가 중요하죠. 그래서 뇌가 죽어버리면 나중에 심장은 뛰는데 말 그대로 식물인가? 뭐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똥을 좀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심폐소생술하는 이 압박만으로 이게 뭐 무슨 효과가 있겠냐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 이 심정지를 심폐소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정지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심폐소생술의 목적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시간이 1분 1분 지날 때마다 생존율은 7에서 10%씩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몇 분이라고 하냐면 5분 이내.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찌됐건 가슴을 누르기 시작하는 게 환자 쓰러지고 나서 5분 이내에 시작해야지만 그나마 소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생존의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이내에 아무리 빨리 와도 구급차가 쓰러지고 나서 5분 이내에 오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통 크게 3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는 요 기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하는 CPR, 요 심폐소생술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일단 병원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계속 연결해서 하는 심폐소생술도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환자가 만약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면 적절한 이 심정지의 원인을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는 순환 회복 후의 처치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요 3가지가 다 잘 돼야지만 환자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본 심폐소생술은 뭐 당연히 CPR 잘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해서 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럼 전문 심폐소생술에 뭐가 있냐 봤더니 이것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심폐소생술 잘하는 거. 그러니까 병원에 옮겨왔다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과 뭔가 되게 대단한 치료를 해주겠지, 이게 아니고 의사들도 그냥 열심히 심폐소생술 하는 거 말고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 크게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의 장기 예후를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은 심폐소생술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통 환자가 병났으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약이잖아요. 약. 심장 멈췄으니까 심장 뛰게 하는 약을 빨리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뭐 저희가 여러 가지 약을 쓰고 하지만 그 중에 어떠한 약도 환자의 생존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이 된 약이 없어요. 유일하게 증명이 된 게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폐소생술을 정확하게 열심히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세동이라는 게 필요한 환자한테서 심장 충격, 전기 충격을 최대한 빨리 주는 것. 이 2가지만이 환자의 예후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제세동이나 심폐소생술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부터 빨리 잘 하시는 게 내 가족 혹은 내가 아는 지인, 내가 맞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하고 뇌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심장에서 대동맥 혈관이 나와요. 근데 대동맥 혈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혈관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입니다. 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 혈관 2개가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리고 쭉 돌아서 가다 보면 요 위로 2개 올라가는 게 뇌로 올라가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온몸 구석구석 피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눌러서 최소한 요 정도 와서 심장하고 뇌로 가는 혈류만이라도 유지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성공적인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보통 생존사슬이라고 하는 체인 오브 서바이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림 보시면 혹시 아시겠나요? 이거 뭘까요? 그쵸. 발견하면 빨리 119 신고하라는 거. 이건 뭐예요? 그쵸.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제세동, 전기 충격, 심장 충격을 빨리 주는 거. 필요한 환자입니다. 모든 환자는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그쵸? 119 와서 빨리 환자 병원으로 옮기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우리가 생존사실이라고 해서 다 잘 돌아가야지만 환자가 생존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보면 결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게 1번, 2번,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제세동기 나 본 적 없는데, 심장 충격도 본 적 없는데, 혹시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나요? 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심장 충격기를 가지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충격기 가져다 달라고 하면 하고요. 기차역, 체육관, 뭐
웬만한 사람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다 가보면 있어요.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보통 이렇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피드 환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도움 요청이 있고요. 그리고 가슴 압박을 해야 되고, 인공호흡을 하고,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 이렇게 5가지예요. 사실 인공호흡은 여러분들이 좀 배우기도 힘들고, 적절하게 하기도 힘들고, 내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모르는 사람한테 입대고 사실 인공호흡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가슴 압박만으로도 충분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 안 되고 급하고 잘 모르겠고 헷갈려고 하면 그냥 가슴만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초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혹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접하게 되는 건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똑같습니다. 현장 완전 확인하고 환자 의식이나 호흡을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라.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2분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상황이면 심장 충격을 줘라.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더 간단하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의심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의 반응이나 호흡을 확인하게 되고요. 환자 반응이나 호흡이 있다면 아직은 심장이 멈춘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119 신고하고 119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구급대원 도착하는 걸 기다리시면 되겠죠. 만약에 환자가 반응도 없고 호흡도 없다. 그럼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심정지 상황인 거예요. 역시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119에 신고하고 심장 충격기 좀 가져다 주세요. 얘기하고 나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현장에 나밖에 없다. 근데 요새는 다행히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얼른 119 신고하시고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는데 119에 신고하면 요새는 119에서 심폐소생술을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119 안내만 들으면 심폐소생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그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되겠죠. 환자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들면서 치면서 눈 떠보세요. 뭐 무슨 말 하셔도 되죠? 아니면 애기 아빠 눈 떠봐 해서 환자가 움직인다거나 소리를 낸다거나 뭐 하여튼 뭐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건 일단 반응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눈을 뜨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제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쳐도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안 나고 그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같이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호흡은 단순히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쉬느냐 안 쉬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라면 그냥 심정지 호흡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도 없고 호흡이 없다면 심정지로 호흡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호흡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거칠게 숨을 쉬어요. 뭐 코 고는 소리를 내요.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심정지가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갑자기 픽 쓰러지죠? 환자가 경련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경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경기는 아니고요.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이런 반응이고요. 숨 안 쉬다가 한 번 쉬었죠? 이 사람 따라서 숨 쉬면 굉장히 여러분들 숨 찰 거예요. 지금 또 한 번 쉬죠? 또 안 쉬죠? 자, 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숨 쉬는 거랑. 이게 이제 저희 의사들이랑 보호자분들이랑 맨날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보호자분들 병원 와서 무슨 소리냐, 방금 전까지 숨 쉬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임종호흡을 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뇌가 죽으면 사람 의식은 없어지는데 이 호흡이나 이런 호흡 중추는 제일 나중에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숨 쉬는 것에서 느껴지는 거 많거든요. 보면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면 이런 숨을 쉬어요. 보통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 혹시 아니면 집에 가족분들 뭐 임종하실 때 옆에서 이제 뭐 돌아가시는 모습 보셨으면 마지막에 이런 굉장히 뭔가 좀 이상한 평상시와 다른 숨을 쉬는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우리가 임종호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설사 숨을 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호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호흡이 있다면 그냥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 신고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냐면 환자가 깨어나거나 내가 죽도록 힘들어서 더 못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해요. 그럼 구급대가 안 오면 1시간이고 2시간 정도 내가 계속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급대 빨리 신고해서 구급대가 오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구급대원은 또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가져와요. 만약에 내 주변에 심장 충격기가 없다면 구급대원이 올 때 심장 충격기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구급대가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9에 신고하면 119에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줍니다. 119에 신고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119에 누구 다쳤거나 뭐 이래서 신고해보신 적 있어요? 119 하면은 꼭 물어봐요. 자, 무슨 일이시죠? 물어보죠. 그럼 환자가 다쳤어요. 환자가 다쳤다는데 119에서는 당연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 물어볼 거고, 주소 물어본 다음에 꼭 물어봐요. 환자 의식은 있습니까? 예, 의식이 있어요. 환자 호흡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숨을 쉽니까?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급차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했는데 첫 마디가 심정지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면 119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상담요원한테 연결을 해줘요. 상담요원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심폐소생술 안내를 바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말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화하자마자 사람이 죽었어요. 혹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안 쉬어요. 이러면은 119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주소만 확인하고 바로 상담요원한테 연결해서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작합니다. 혹은 환자가 목을 맸어요. 환자가 목이 졸렸어요. 환자가 갑자기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어요. 아니면 환자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건져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역시 119에서 더 이상 아무도 묻지 않고 구급차 출동시킨 후에 바로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급대에서는 긴급 출동 지시대상이라고 해요. 물어보면은 이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 119 전화 받는 분들이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고서 만약에 이것저것 물어보면 아프신 분이 아버지세요? 아프신 분이 어머니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은 제가 다 감정하고 다 점수 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초에 말씀하시면 119가 주소만 물어보고 바로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작해요. 그 위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 의식이 있는지 호흡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지 물어보고 없다라고 하면 또 바로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상담요원이 그래서 전화가 한번 바뀌어요. 내가 119에 신고를 해서 얘 환자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숨 안 쉬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상담요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요. 제가 지금부터 심폐소생술 안내를 시작해 드릴 건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분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역시 심폐소생술을 잘 하실 수 있는데 물론 한번 오늘 배우시면 더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요원은 이렇게 쭉 말아보고 물어보고 항상 중요한 게 이런 거 얘기해요. 스피커폰이나 한편통화 모드로 바꿔주세요. 전화기 들고 심폐소생술 할 수가 없잖아요. 귀에다 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119 신고할 때는 그냥 빨리 심폐소생할 때는 그냥 스피커폰 모드, 아이폰은 스피커폰이잖아요. 그리고 뭐 삼성,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은 한뼘 통화 모드 있잖아요. 그래서 눌러놓고 그 이제 소리 들으면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됩니다. 그냥 뭐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가슴 압박에는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숫자만 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깊이는 5에서 6cm. 5cm가 얼마 정도 될까요? 손가락 한 마디, 요거 한 개 정도, 뭐 짧으신 분들은 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만큼이 가슴이 눌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힘있게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걸 표어로 푸시하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의 속도로 눌러요. 그럼 거의 1초에 2번 가까이 눌러야 되죠.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는 푸시 패스트, 빠르게. 그래서 심폐소생술의 심장 압박의 방법은 강하고 빠르게 눌러야 한다. 그래서 이 분당 100에서 120의 속도는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 되냐면요. 내가 숫자 9형을 붙이는데 쉬지 않고 붙이는 9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이 정도 속도예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사실 이 가슴 압박이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구급대 빨리 와야 되겠죠. 빨리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눌렀으면 누른 만큼 떼줘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완 동작이라고 얘기해서 압박 누른 것과 뛰는 거의 비율은 1대1. 그래서 우리가 압박 대 이완의 비율은 1대1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힘드니까 이렇게 환자 몸에 기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눌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심장은 뭐냐면 우리가 누르는 게 뭐냐면 심장 쏴주는 거잖아요. 한번 쫙 쏴줘서 피가 쭉 나갔으면 그 다음에 다시 펴지면서 피가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누르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심장 계속 누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완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눌렀으면 충분히 올리면서 떼어주는. 어느 부위를 눌러야 되냐? 해부학으로 보면 가슴 흉골 아래 2분의 1이라고 했는데, 흉골이 뭐냐면 우리 복장이 터진다 할 때 복장뼈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쇄골 쭉 만지면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갈비뼈가 잘 안 만져줍니다. 배가 나서 갈비뼈를 이렇게 쭉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갈비뼈가 또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움푹 패여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장뼈,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뼈에 대해서 요거를 딱 반으로 나눴을 때 아래쪽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으로 나누면 요 정도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 요 위치에다가 손을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냐면 이렇게 뼈가 만나고 이렇게 뼈가 만나는 이 중간에서 아래쪽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되게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젖꼭지가 연결한 선이나 그 선보다 조금 아래쪽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분인 경우에도 이렇게 가슴 만나는 부분과 이렇게 흉골 만나는 부분 가운데로 해서 아래쪽 2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가슴뼈 아래 2분의 1, 흉골 아래 2분의 1을 누른다.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이렇게 찾아서 누를 수 있어요. 아무리 뚱뚱해도 요 가슴뼈 앞에 살이 찌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는 보통 우리가 양손의 뒤꿈치를 포개서 다른 쪽에 올린다고 그래요. 내 한 손을 쭉 한번 내보실까요? 자, 이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뒤꿈치, 요 손모각에 연결되는 요 부위로만 누르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을 가슴에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요 부분을 가슴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겠죠? 이렇게 정중앙에다 누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누르세요. 근데 요게 아니고 요 가운데에 얘 뒤꿈치가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손이. 그리고 나서 다른 한 손을 거기다 포개세요. 살면서. 그러고서 깍지를 끼셔서 살짝 젖혀볼게요. 젖혀지죠. 그러면은 여기에가 힘이 실려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눌러보세요. 그래서 요걸로 누르는 거예요.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손바닥이 눌리는 게 아니라 이 뒤꿈치로만 해서 누르고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몸이 땅하고 수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심폐소생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갈비뼈 부러지면 어떡하냐. 갈비뼈 부러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직으로 못했을 때. 옆에서 비스듬하게 힘을 주면 잘 부러져요. 하지만 위에서 하면 갈비뼈 양쪽에서 10몇 개씩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으니까 이대로 잘만 들어가면 갈비뼈가 안 부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위에서 90도로 이렇게 하고 힘은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팔꿈치로 구부렸다 폈다 하면 되게 힘들어요. 팔꿈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팔꿈치를 곧게 펴고 이 상태에서 그냥 허리로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누르실 기회를 저희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호흡은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1초 불어넣고 1초 내쉬어요. 숨도 똑같죠. 사람이 호흡을 하려면 들이쉬었으면 내쉬어야 되니까 후 쉬고 후 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한쪽 코 막고 나머지 입 전체를 입으로 해서 하는데 이때 나머지 한 손으로는 코를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턱을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입으로 덮어서 불어넣는데 이렇게 불어놓으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나중에 막 토하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평상시 숨 쉬는 정도로만 1초 불어놓고 1초 한번 해볼까요? 후 그런데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압박 30번 하고 호흡 2번 하고 압박 30번 하고 호흡 2번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30대 2.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폐소생술의 방법은 가슴 중앙, 가슴뼈 아래 2분의 1이 되는 부분을 양손 뒤꿈치를 이용해서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약 5에서 6cm의 깊이로 누르되 30번 누르고 2번 호흡, 30번 누르고 2번 호흡하고. 그래서 숫자는 100에서 120, 30대 2, 5에서 6cm.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인공호흡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냥 압박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뭐 애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손으로 다 하다 보면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한 손으로 하셔도 돼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심장 충격기 사용법이 되겠는데, 심정지 상황에는 우리가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심실세동이 없어져야지만 환자가 생존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심실세동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심장 충격기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심정지 환자 중에 모든 환자가 다 심실세동은 아니기 때문에 심정지 환자 병원에 왔는데 심장 충격을 안 주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환자는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환자인가 보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막 심폐소생술하고 있으면 막 보호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왜 전기 충격 안 주냐고. 빨리 전기 충격 줘서 살리라고. 전기 충격을 줘서 살리는 게 아니고 심실세동이라는 심정지 리듬이 있는 분한테 그걸 없애주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상심전도 이런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뭐 만화나 영화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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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이런 게 이제 정상심전도인데 심실세동은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돼요. 심장을 보면 이렇게 짜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바르르르르 떨고만 있는 상태. 그래서 펌프 작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르르르 떨고 있을 때 전기 충격을 한번 주고 나면 이 바르르 떠는 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없애기 위한 게 우리가 심장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특정 환자에서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심장 충격기 사용기는 우리가 그럼 내가 이게 심실세동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다행히 기계가 우리가 옛날에 이건 지금은 심장충격기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자동제세동기라고 했어요. 기계가 환자에게 제세동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나는 환자한테 가서 붙여만 놓으면 기계가 알아서 해요. 그래서 자동제세동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석에
끝나고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얘기 나오면서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하면 누르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근데 정확하게 붙이는 방법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이래요. 기계잖아요. 모든 기계 쓰려면 뭐 해야 돼요? 전원을 켜야지 기계를 쓰십니다. 또 대부분의 기계는 전원을 켜면 말로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듣고 그것만 따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전원을 켜고 환자한테 전기 충격 줄 수 있는 패드라는 게 있습니다. 패드를 부착을 해요. 패드가 무선은 아니니까 선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선을 기계에다 꽂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분석이 시작돼요. 그래서 기계에서 말이 나옵니다. 심전도 분석을 시작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물러나세요! 해주고, 얘가 이제 리듬을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제세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깜빡이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역시 누르는데, 이때 누를 때는 환자한테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거니까 내가 환자 몸에다 손을 대고 있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다 통하잖아. 사람 몸이 전기가 통하잖아요. 나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떨어져 있는 분들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서 떨어진 거 다 확인하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1, 2,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갖다 놓고 열어서 1번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져요. 그런 다음에 패드를 보면 이렇게 어디 붙이라고 그림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를 붙이시면 되는 건데, 위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의 아래쪽, 그러니까 우측 쇄골 있잖아요. 쇄골 아래쪽에 뭐 이렇게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상관없어요. 뼈 아래로만 붙이시면 돼요. 오른쪽에. 왼쪽 젖꼭지 바깥쪽인데 겨드랑이 중간에다 붙이라고 해요. 그럼 어디가 돼요? 젖꼭지 이렇게 따라와서 겨드랑이니까 여기에요. 여기 하나 붙이시고 여기 하나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또 붙여놓고 어떻게 돼요? 요 끝에 선을 기계에다 꽂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장 리듬 분석 중. 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해요? 모두 물러나세요. 왜냐면 이때 탁탁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이게 노이즈가 들어가서 기계가 분석을 빨리 못하고 계속 분석만 해요. 그럼 환자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떨어져서 분석하는 걸 기다리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세동이 필요하다면 충전을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버튼을 눌러주자면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두 물러나세요 한번 하고 사람들 아무도 혼자 보면 앉아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요거 실제로 보면 이거 우리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많으면 가족들 뭐예요 보통? 사람 쓰러지면 밑에서 다리들 주무르고 계시잖아요. 피 안 통한다고 막 다리 주무르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있는지 없는지 꼭 보고 전기 충격을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전기 충격이 들어가고 났으면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면 심폐소생술을 바로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가서 이 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죠. 가져오면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그거 잘 피해서 붙이시면 돼요. 붙이시고 그 누군가는 계속 심장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모두 물러나서 할 때만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충격 주고 나면 바로 또 뭐예요?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기계는 1분 30초 정도 지나면 30초 후에 다시 리듬을 분석합니다. 얘기하고 있다가 2분 딱 되는 시점에서 리듬을 분석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물러나시면 돼요. 모두 물러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2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여태까지 누른 사람 힘들잖아요. 그럼 여러 명 있으면 그때 교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교대도 하고 제세동이 필요하면 제세동 하시면 되고,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압박하시면 돼요. 그럼 2분 후에 또 다시 분석하고 분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의는 끝입니다. 좀 길었나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심정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 많이 발생하고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병원을 옮겨서 약 주고 의사가 빨리 보고 하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 119 신고 제가 전화 받으면 화내는 게 그거예요. 차나 보내주지 왜 지금 이딴 거 물어보고 난리야. 막 이래서 막 욕하고 막 별의별 막 진짜 막 쌍욕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급차가 아무리 빨라가서 병원 모시고 와봤자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뭐라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계시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2배, 3배 생존율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요한 거 제세동이 심장 충격이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바로 압박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압박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저희 인원이 적으면 저희가 이제 실습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전부 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겠는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마네킹 준비되어 있나요? 네 분을 뽑습니다. 자, 먼저 이분 생선 환자. 네, 그리고 두 분. 저쪽 끝에 두 분. 네. 네 분만 자, 우리 못하시게 된 분들도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볼게요. 잘하는지 한번. 우리가 위치를 확인하려면 옷을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목과 손의 경계에 가운데 부분이죠. 이를 돕기 위해 쉽게 손꿈치가 처리했습니다. 가슴 중앙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리를 펴주세요. 손가락을 깍지를 껴서 위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하고 이렇게 만난 후에 가운데 얘 중에 아래쪽 이분이 이 위치에다가 내 손에 뒤꿈치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깍지를 껴서 자, 이 상태에서 환자의 가슴에 닿지 않고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90도가 돼야 돼요.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몸이 좀 나가셔야 돼요. 가슴 아파집니다. 환자 가슴을 압박표는 다시 원래 위치대로 힘을 빼줍니다. 이렇게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자, 속도를 한번 볼게요.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열넷, 다섯, 21, 22, 23, 24, 25, 26, 28. 잘 누르시면 뽁깍뽁깍 하는 스프링 소리가 나요. 안 나면 제대로 못 누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서른 개씩 하시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잠깐 쉬고.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숫자를 세시면서 해야 돼. 속도로 맞출 수 있어요. 자,
다른 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딱 4분만 더 해보죠. 뭐. 맞아. 그러면 남자분을 받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먼저 받을게요. 저 지금 해보신 분들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꼭 하시면 지금 요게 지금 1분 하신 거잖아요. 1분. 언제까지 한다고요? 구국대가 도착할 때까지. 좋네요. 자, 끝으로 나오실게요. 자, 올라가시죠.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한 위치를 하시는 거니까 그 환자 이렇게 보고 양쪽 갈비뼈 만나는 부분하고 양쪽 빗장뼈 만나는 부분 중간에 이 마네킹은 하도 눌러서 멍이 들어있어요. 올라와서 보시면 딱 누른 부위에 멍이 들어있습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세게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근데 이거 실제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깊고 빠르게 늙으실 거예요, 현장에서.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다 하시면 돼요.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잘하면 그리고 지금 이게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갈비뼈 한두 개 가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갈비뼈 부러지면 뭐 해줘요? 갈비뼈 부러지면 치료 없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몇 주 누워서 기다리면 붙어요. 지금 이건 갈비뼈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는 데니까 갈비뼈 부러지는 건 여러분들이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이 좀 눌러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못해봐서 10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눌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좀 창피해서 못하겠지만 안 볼 때는 좀 나와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10분 동안 놀 때니까 나오셔서 한번 눌러들 보세요. 근데 쌤 질문이 있는데 예. 그 아까 전기가 오면 갑자기 손을 대면 전기가 가니까 안 되고 이거를 하고 이거 물러나는 거는 어느 정도 물러나야 되나? 언제까지? 닿지만 않으면 돼요. 다치면 안 하면 예. 사람 몸에 가서 내 몸하고 닿지만 않으면 되니까 모두 물러나세요 해서 막 저주인이 이만큼 도망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실패자들 하다 모두 물러나면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 그러면은